그리마 쉿.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트메신저 유성 작가입니다. 11월에 어떤 미술책을 읽으면 좋을까?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들을 바탕으로 추천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실제 저 역시 이 책들을 밤마다 혹은 틈틈이 제가 직접 읽었던 책이어서요. 보다 솔직한 책 추천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은 매달 말에 11월 달에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좋을 미술책 이렇게 해서 소개를 해볼까 해요. 그래서 11월엔 이 미술책들을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미술책들을 찾아서 읽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사실 제 책을 소개하고 싶었지만 그럼 너무 속보이잖아요. 그래서 제 책은 뺐습니다. 제 책들은 따로 또 제가 한 조각씩 떼내어서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첫 번째 책은 나의 사적인 예술가들입니다. 책이 꽤 두껍습니다. 그리고 출판사 역시 의류문화사예요. 의류문화사는 한국에서 좋은 미술책을 많이 내는 출판사로 유명하죠. 저도 상당히 좋아하는 출판사입니다. 지은이는 윤혜정이라는 작가님이신데요. 이력이 좀 독특해요. 에디터 출신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국제갤러리 이사로 재직 중이고요. 보그나 바자 등 다양한 매체에 글을 기고하고 계십니다. 필름 2.0의 창간 멤버였고 하퍼스 바자와 보그에서 피처 디렉터로 오랜 세월 활동을 했다고 해요. 2014년 패션과 예술의 공존을 조명하는 바자 아트를 창간한 작가님이신데요. 아무래도 에디터 출신이다 보니까 실제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많은 예술가들을 만났을 거예요. 그 예술가들을 만나서 느낀 점을 이렇게 인터뷰집으로 냈는데, 흔히 인터뷰집이라고 하면 사실 늘 하던 말 비슷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 책은 인터뷰집이지만 오히려 저에게 인생에 대한 지혜를 건네주는 그런 책이었어요. 모든 예술가마다 이 윤혜정 작가의 질문에 자신이 삶에서 터득한 다양한 가치관들을 이야기해 주셨기 때문에 이 책을 읽으면서 이건 거의 잠언인데?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우고 론디노네라던가 이번에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아니 에르노라던가 제니 홀저, 에드르샤, 로니혼, 양혜규, 프랭크 게리 등 다양한 작가들을 인터뷰한 책인데요. 그 중에 제가 한 챕터 소개하고 싶은 부분은 저도 좋아서 포스트잇을 붙여놓고 여러 번 읽은 바로 김수자 작가의 인터뷰입니다. 김수자 작가는 먼저 1957년생으로 1990년대부터 평면, 조각, 설치, 퍼포먼스, 영상 작업 등을 통해 삶과 시대, 그리고 예술 조건에 첨예한 질문을 던지는 한국의 대표 개념미술가다. 1997년부터 뉴욕 PS1과 모마 등 전 세계 미술관의 개인전 및 비엔날레를 섭렵했고 2013년에는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작가로도 활약했다. 실제 김수자 작가는 많은 분들에게 노마드라는 개념을 작업에 많이 담은 작가예요. 여러분들이 어쩌면 보셨을 수도 있는데 전시장에 보따리가 놓여있는 이런 작품들이 대표 작품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김수자 작가의 작품을 런던 프리즈의 조각공원에서도 만난 적이 있고 또 리움에 가서도 볼 수 있고 또 한 번은 홍콩 아트 바젤에서도 큰 작업을 마주했던 적이 있어요. 이 윤혜정 작가가 김수자 작가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제가 인상 깊었던 구절은 윤혜정 작가가 김수자 작가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런 바람을 가진 미술가에게 성공이란 무엇일까요? 살아남음과 동의어일까요? 질문을 합니다. 또 김수자 작가가 대답을 합니다. 결국 무엇을 성공으로 보느냐에 달려 있겠죠. 예술가가 창조하고 표현할 방법이나 장이 없다면 무척 숨막힐 겁니다. 지속성이 작가의 생명력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 창조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여력과 조력이 없다면 평가 이전에 어쨌든 작품을 지속할 수도 없습니다. 거의 40년을 활동해온 나조차도 어떻게 또 한 해를 생존하며 새 작업을 계속할 수 있을까 걱정합니다. 저는 미술 시장에 최적화된 작가가 아니니까요.
이런 난관에도 불구하고 현재에서 끝나지 않는 지속성을 보인다면 일단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시간이 흐를수록 작품의 의미가 각인되고 회자되는 작가, 작품의 존재가 영영 생명력을 가질 수 있다면 그 역시 성공입니다. 문제는 누가 역사 속에서 살아남는가인데 역사는 지속해서 다시 쓰여지기에 결코 단순하지만은 않은 가치 설정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김수자 작가 정도면 사실 한국에 정말 많은 아티스트 후배들이 존경하는 작가고 유명한 작가인데도 김수자 작가의 작업이 미술 시장에 최적화되지 않음을 본인 스스로 이야기를 하면서 40년을 활동해온 나조차도 어떻게 또 한 해를 생존하며 새 작업을 계속할 수 있을까 걱정한다. 이 부분이 제가 밑줄을 막 그었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저도 미술교육인으로서 한 18년, 정확하게 사업을 한 지는 15년인데 제가 대학교 때도 어머님의 미술 교육을 도와서 교육인으로서 18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선생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근데 우리가 매일 같은 일을 전문가로서 할 때 매일 반복되잖아요. 그때 내년엔 내가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일을 하면서 나 자신도 먹여 살리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직원도 먹여 살리고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좋은 일을 하며 나의 재능을 가치 있게 세상에 알릴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는데 40년을 활동해온 김수자 작가님도 어떻게 하면 또 한 해를 생존하며 새 작업을 계속할 수 있을까 걱정한다라는 이 말이 너무 솔직해서 위안이 됐어요. 위대한 작가의 진실한 면모는 인터뷰 때 많이 드러나는 것 같은데 그 인터뷰를 이렇게 책으로 묶어주셔서 저희가 곳곳에서 김수자 작가님을 만나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윤혜정 작가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 모든 질문의 원형으로 돌아가 보죠. 그럼에도 왜 예술가로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김수자 작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처럼 예술에도 정답이 없어요. 그렇지만 나름의 입장에서 최선의 경지라 여기는 삶과 작품의 방식이 있지요. 흥미로운 질문에 관심을 두며 예술이건 삶이건 열심히 성찰하고 답하고자 노력해왔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고요. 때로는 예술가의 작품을 보는 것도 상당히 매력적이지만 예술가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정말 매력적이다라고 느꼈던 부분인데요. 예술처럼 예술에도 정답이 없다. 하지만 우리는 각자의 나름의 입장에서 최선의 경지라 여기는 삶과 작품의 방식으로 살아간다. 예술가로서 어떠한 자세로 살고 있냐라는 질문에 김수자 작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술하는 행위 자체로 영혼의 사회의 등대가 될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지 않을까요? 책을 읽다가 어떤 책은 읽다가 한참을 덮어놓고 그 문장을 메모하잖아요. 저는 이 문장을 메모를 해놨어요. 예술하는 행위 자체가 영혼과 사회의 등대가 될 수 있다. 저는 이 문장이 진정한 예술의 힘 중 하나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을 제가 좋아하는 김수자 작가님이 이야기를 해주셔서 많이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윤혜정 작가는 김수자 작가에게 또 묻습니다. 어떠한 예술가로 기억되길 바랍니까? 김수자 작가는 대답합니다. 시간을 초월하는 통시적 질문자로 남고 싶습니다. 예술가는 우리가 사는 이 세계에 해결책을 제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늘 질문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이 문장에서 제가 생각하는 좋은 예술가의 의미와 김수자 작가님이 이야기하는 예술가의 의미가 어느 정도 맥락이 맞는 것 같아서 상당히 재밌게 체크를 하면서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에는 이 밖에도 이미 유명해진 또는 아직 유명하지만 저평가된 아직 여러분들에게 낯선 작가들의 인터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밤에 자기 전에 한 작가씩 읽었는데요. 소설책이 아니기 때문에 한 10분 정도 집중해서 시간이 남았을 때 한 작가 한 작가씩 조각 내서 읽기에 매우 좋고 또 과거의 작가들이 아닌 살아있는 현대의 거장들을 인터뷰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도 많은 책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완전히 가벼운 책입니다. 이 책은 제가 벌써 한 3-4번 읽었어요. 책이 아담하기 때문에
제가 평상시에 가방에 정말 많이 가지고 다니는 책입니다. 제목은 예술가가 되는 법인데요. 혹시 여러분 제리 샬츠를 아시나요? 아트 컬렉터라면 또는 미술 애호가라면 제리 샬츠를 모를 수가 없죠. 퓰리처 상을 받은 미술 비평가이자 또 부인 역시 로베르타 스미스라고 상당히 유명한 미술 비평가고, 근데 사실 전 제리 샬츠가 쓰는 그 짧고 시원시원한 문장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인스타그램에서도 인기가 많은데요. 이 제리 샬츠는 실제로 본인의 인생을 좀 난 망했던 예술가다라고 이제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해요. 트럭 운전을 했었고 이것저것 다 하다가 결국엔 마흔이 다 돼서야 글을 쓰기 시작해요. 한 작은 지역 신문에. 그의 어렵지 않은 촌철살인 미술 비평이 점점 인정을 받으면서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미술 비평가가 되었어요. 근데 제리 샬츠가 원래 이 책을 해외에서 냈고 한국에서 이제 처음북스가 이제 가지고 와서 출간을 한 건데요. 제리 샬츠는 뉴욕지의 수석 미술 평론가다. 2018년 비평 부문에서 퓰리처상을 수상한 그는 뉴욕 현대미술관과 구게나의 미술관, 휘트니 미술관 이외에도 하버드 대학교와 예일 대학교, 컬럼비아 대학교 등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들으면 되게 딱딱해 보일 것 같지만 이 제리 샬츠는 정말 재밌고 누구라도 이해하기 쉽게 미술에 대한 글을 쓰는 사람입니다. 추상적이지 않고요. 아주 직설적이면서 간결한 문체가 유명한데요. 이 책은 예술가가 되는 법에 대해서 이제 63가지 법칙이 나와 있어요. 보시면 제가 얼마나 많이 책을 접었는지 아실 수 있죠. 진짜 많이 책을 접으면서 읽었는데 예술가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저에게 하는 말처럼 들렸어요. 그리고 중간중간 현대미술 작가들의 작품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술가가 되는 법 1번. 부끄러워하지 말라. 나도 안다. 예술을 한다는 건 부끄러울 수 있다. 두렵기도 하다. 마치 다른 사람 앞에서 발가벗고 서 있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한다. 예술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형편없고 이상하고 지루하고 멍청하게 보일 수도 있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과도 같다. 때론 사람들이 자신을 이상 야릇하고 따분하고 재능이 없다고 생각할까 두려울 수 있다. 괜찮다. 나도 일을 할 때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의심이 들지만 그런 의심들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예술은 이해되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 마치 새의 지적인과도 같아서 패턴이나 굴절, 명암, 변화 같은 것들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의미는 안 통해도 지각과 감정에 영향을 미친다. 모든 예술 작품은 당신의 기억과 당신이 쏟은 시간, 희망, 에너지, 신경증, 당신이 사는 시간, 포부 등과 같은 당신의 문화 지형이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아름답고 매력적이며 신비롭고 의미 있는 것들이다. 자신이 하는 예술이 말이 되냐 마냐는 걱정하지 말라. 작품이 더 빨리 이해될수록 사람들은 더 빨리 흥미를 잊는다. 훌륭한 작품을 만들려고 하지 말라. 창조한다는 생각에서 시작해야 한다. 1번부터 너무 정확하게 예술가가 되는 법을 알려주죠. 부끄러워하지 말고 예술이 되냐 마냐를 걱정하지 말래요. 사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저도 유튜브 채널을 가지고 있고 처음 유튜브를 할 때는 좀 부끄러웠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강사나 이런 저같이 얼굴을 공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숙명인데 이것을 이겨내기까지는 조금 몇 년의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뭐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MBTI도 항상 INFP로 나오는데 그걸 또 못 믿으시는데 상관없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 앞에서 발가벗고 서 있는 듯한 느낌을 제가 가진 직업인 강사, 그다음에 교육인, 또 작가 로서도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도 제 책을 내거나 유튜브가 한 편 한 편 업로드 될 때마다 너무 두렵고 무섭고 숨고 싶어요. 근데 그걸 또 이겨내면 또 괜찮아지고,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말라라는 이 챕터에 저도 막 동그라미를 치면서 읽었습니다. 한 가지 또 더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제가 또 모든 구절이 많이 와닿았는데요. 24번째 이야기입니다. 예술가의 정신은 놀고 있다고 생각할 때도 항상 움직이고 있다. 작업실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작업의 형태가 될 수 있다. 산책하거나 여행하거나 걱정하거나 밤을 새우는 것도 작업의 한 형태가 될 수 있다. 이 모든 것들이 작업의 일부다. 아무런 성과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조차도 무슨 일인가 일어나고 있다. 당신이 곧 당신 자신의 방법이고 당신의 삶은 작품의 일부다.
화가인 스탠리 위트니는 이와 같이 말했다. 나쁜 날이 좋은 날이다. 나쁜 날은 당신이 새로운 차원의 나를 만들려고 시도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계획을 많이 세우세요? 저는 제가 좀 즉흥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이렇게 매일 노트에 아침에 뭐 하지? 점심에 뭐 하지? 저녁에 뭐 하지? 이 시간에 내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난 오늘 하루를 잘못 사는 걸지도 몰라. 좀 이렇게 체크하면서 사는데 이 부분을 보면서 사실 이걸 체크한다고 해도 100% 성공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산책을 나갔다가 풍경이 너무 좋으면 훨씬 늦게 들어올 수도 있고, 밥을 먹다가 밥이 맛있으면 더 먹게 될 수도 있고, 또 이 일에 매달리다가 이 일이 길어지면 다음번 일로 못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저는 좀 저 자신을 힘들어했어요. 너는 왜 이렇게 시간에 맞게 일을 못하니? 근데 여기서 보면 아무런 성과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조차도 무슨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서 누구나 예술가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많은 예술가들이 했지만 그렇게 심플하게 얘기하면 너무 쉽잖아요. 그런 말 말고 내가 나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를 보다 창의적이고 예술가적인 마인드로 새롭게 보고 새롭게 느낀다면 그 사람의 그 하루하루가 전 아티스틱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꼭 예술가가 아니더라도 이 말들은 하루도 헛된 날이 없다라는 이 제리 살치의 조언은 상당히 와닿는 것 같습니다. 63가지의 법칙을 다 읽어주기엔 너무 많죠?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은 59번째 조언입니다. 좋아하지 않는 것도 좋아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 사람들은 항상 그림은 죽었다 라고 선언한다. 소설은 죽었다. 사진은 죽었다. 역사는 죽었다. 이런 말 우리 많이 하죠. 이제 회화는 죽었어. 이제 구상은 죽었어. 제리 살치가 이렇게 말해요. 예술계를 무덤으로 만들지 말아라. 아무것도 죽지 않았다. 나는 구상화가 싫어 라고 말하지 말래요. 언젠간 당신의 취향은 바뀔 수 있다. 대신 좋아하지 않는 예술작품을 만났을 때 이렇게 자문해 보래요. 내가 이 작품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작품의 어떤 점을 좋아하는 걸까? 작품의 특징을 적어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보라. 즉 내가 좋아하지 않는 작품을 오히려 반대로 내가 이 작품을 좋아한다고 생각하고 작품의 특징을 적어서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보래요. 그리고 나쁜 점과 함께 좋은 점을 적어도 2가지는 찾으려고 노력해 보래요. 작품의 색이나 구조, 공간, 스타일에 접근하는 방식이 어떠한지, 진정한 예술 작품인지 아니면 그렇게 보이려고 공을 들여 만든 것인지, 지나치게 단순한지, 보기 안 좋을 만큼 탁한지, 가장자리 처리가 잘못되어 있는지, 아이디어가 별로 새롭지 않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보고 대신 그럼 그렇다면 그 대신 어떠해야 하는지도 생각해 보래요. 이런 생각들은 적어도 당신의 예술적 가치 목록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거다라고 적혀 있는데 흔히 우리는 좋아하지 않는 내 취향이 아닌 작품을 만났을 때 저건 내 취향이 아니야. 음식도 그렇죠. 사람도 그렇고 딱 방어를 하잖아요. 근데 제리 샬츠는 언젠가는 당신의 취향이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는 것도 좋아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좀 재밌었는데 우리가 흔히 나는 무엇을 좋아해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 저는 청치마를 되게 좋아합니다. 체크무늬도 좋아하고요. 이소영이라는 사람은 종이책을 좋아하고 청치마를 좋아하고 체크무늬를 좋아해 하면서 저를 설명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으로 자신을 설명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좋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그 좋아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예술에 대한 가치 판단을 좀 더 세부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59번째 부분도 저에게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은 이게 보니까 정말 유명한 또 예술가들이 추천을 해주셨네요. 아주 얇고 언제든지 읽어도 또 새롭기 때문에 꼭 한번 사서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절대 광고가 아니고요. 제가 정말 좋아서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네, 여러분 하루에 다 못 찍어서 다시 나타났어요. 11월에 추천드리고 싶은 미술책 3번째입니다. 바로 이 책은 컬러의 방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추천사를 쓰기도 했어요. 하지만 추천사를 썼다고 해서 소개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저한테도 추천사 제안이 많이 오는데
다 쓸 수 없고 상당히 신중히 생각해서 씁니다. 실제로 저는 이 윌북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오는 색에 관련된 책, 이 컬러 시리즈를 좋아했었어요. 이유는 평소 이제 미술 강의를 하다 보면 미술 작품 속에 담겨져 있는 다양한 색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은데 국내에 출간된 색에 대한 책들이 물론 있지만 좀 아쉬운 점이 많았어요. 언제부턴가 이 윌북 출판사에서 컬러 시리즈를 출간을 했어요. 컬러의 말, 컬러의 힘, 컬러의 시간.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이게 다 같은 작가인가 했는데 다 다른 작가였고, 또 신기한 건 이렇게까지 내가 컬러에 관련된 책을 봤는데도 새로운 책을 또 읽으면 또 몰랐던 거를 알게 되네. 그래서 인류가 살아가는 한 색에 대한 연구는 끝이 없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이번에는 이 컬러의 방이 추천사 제안을 해주셔서 제가 흔쾌히 바로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일단은 제가 뭐라고 썼는지 이 뒤에 추천사를 좀 읽어볼까 해요. 사실 이 출판사에서는 저한테 유튜브에 소개해달라는 그런 부탁도 없었고, 요즘에 제가 한 2주일 동안 하루에 한 색깔씩 읽고 있거든요. 근데 좋아서 여러분들에게도 소개를 합니다. 미술 교육자인 내게도 계속 펼쳐보는 교과서 같은 책이 있다면 윌북 출판사에서 나오는 컬러 시리즈다. 우리가 미술 작품을 볼 때 가장 풍요로워지는 순간은 색을 깊이 느낄 때다. 하지만 색을 시각적으로만 느낀다면 한계가 있다. 이 책은 11개 컬러의 방을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각 컬러가 지닌 인문학적, 예술적 사유를 충분히 느끼도록 구성되어 있다. 우리는 각자 들어가 보고 싶은 컬러의 방에 들어가 그 색이 지닌 다양한 함의를 사색하고 느끼면 된다. 더불어 자신만의 색을 찾고 싶은 사람들이라면 자신이 11개 방 중 어디에서 가장 오래 머물고 있는지도 생각해보자. 컬러를 넘어 다채로운 삶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이다. 저는 무슨 색부터 봤을까요? 당연히 저는 파랑색을 좋아하잖아요. 파랑의 방부터 봤습니다. 양도 상당히 많아요. 두껍습니다. 380페이지 가까이 되는데요. 사실 어떤 색을 소개할까 고민을 하다가 어차피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색은 다 다를 것 같아서 좋아하는 색들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책을 구매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책을 시작하는 서문이 우리가 색에 대해서 인지하는 방식에 대해 아주 쉽게 재미있게 설명이 되어 있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은 여러분, 무지개는 무슨 색이죠? 빨주, 노초, 파남보. 이거 거꾸로도 외우잖아요. 보남, 파초, 노주, 빨. 맞나? 저 어렸을 때부터 근데 좀 저는 왜 무지개를 빨주, 노초, 파남보라고 외우라고 하지? 그리고 왜 꼭 내가 그걸 칸을 나눠야 하지? 어렸을 때부터 저는 그게 좀 이상했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내가 본 무지개는 칸이 나눠져 있지 않고 나는 빨주, 노초, 파남보, 특히 보라색은 진짜 안 보이고 난 초록색도 진짜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근데 실제 아이작 뉴턴이 무지개 스펙트럼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후부터 무지개의 색은 당연히 7이다 라면서 이 책이 시작을 합니다. 근데 저처럼 이게 좀 불만이었던 사람이 있었던 거죠. 바로 시인 존 키츠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예술가들은 이것에 대해 불만을 많이 품었을 것 같아요. 시인 존 키츠는 뉴턴이 무지개를 프리즘으로 축소함으로써 무지개의 시적 정치를 파괴했다며 그 유명한 한탄을 남겼고, 대신에 예술가들이 좋아하는 한 철학자가 나타나죠. 요한 볼프강 폰 괴테입니다. 괴테는 1810년 색채론이라는 책을 씁니다. 저도 이 책이 있는데 실제 책을 보잖아요. 재미가 살짝 없어요. 이걸 먼저 보시고 그걸 보는 게 낫습니다. 이 책에서 괴테는 색을 인식하는 것은 과학적 현상이 아닌 주관적 해석이라고 적었습니다. 괴테의 주장에 따르면 색은 빛의 물리적 움직임과 우리의 인식 기관이 상호작용한 결과라는 거죠. 괴테는 색을 어떻게 나누냐면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팽창하는 색, 즉 생명을 강조하고 좀 명랑한 색 뭐죠? 노란색 떠오르시죠?
유치원 버스나 유치원 원복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플러스 색깔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불안을 조장하는 색, 불안하고 의기소침한 색. 뭐가 떠오르시죠? 블루이죠. 피카소의 청색 시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철학자 루트비 비트겐슈타인은 이를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괴테가 정말로 찾고자 한 것은 세계 생리학이 아닌 심리학적 이론이었다. 당시에 정말 수많은 예술가들이 이 괴테의 색채 이론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색을 주관적으로 해석을 하잖아요. 실제 색깔의 정서적 힘에 대한 괴테의 주장은 영국의 화가 윌리엄 터너에게도 영감을 줍니다. 터너는 자신이 그린 그림의 제목, 빛과 색, 괴테의 이론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립니다. 대홍수 다음날 아침, 창세기를 쓰고 있는 모세. 여기서도 이 작품에서도 괴테를 분명히 언급합니다. 이후 빈센트 반 고흐, 그다음에 말레비치, 칸딘스키, 로스코 등 다양한 화가가 괴테의 생각을 받아들입니다. 저도 매번 계절마다 아트 콘서트를 하거든요. 근데 색과 관련된 아트 콘서트를 할 때 클래식 연주자 팀과 함께 이 괴테의 색채론에서 아이디어를 많이 얻어서 대본을 많이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이 괴테의 색채론이 얼마나 많은 예술가들에게 영향을 줬는지도 이 책에 나옵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많이 안 알려진 색 연구자도 나옵니다. 프랑스의 화학자 미셸 외젠 슈브렐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이분은 1824년 테피스트리 작업장에 책임 있는 자리를 맡게 됩니다. 고객들이 이분에게 테피스트리의 색이 너무 칙칙하고 우중충하다고 항의를 하니까 조사 끝에 그는 테피스트리의 칙칙함이 염색이나 화학 문제가 아닌 시각적인 문제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배색 방식이 색을 배치하는 방식이 오히려 테피스트리가 우중충해 보이는 효과를 낳은 거죠. 그래서 이 슈브렐은 동시 대비 법칙이라는 이론을 만들고 1839년에 대조와 색의 법칙이라는 책을 출간을 합니다. 이 책 역시 많은 화가들에게 영향을 줬는데요. 그의 책은 19세기의 가장 대중적이며 예술적으로도 영향력이 있는 색 설명서가 되었습니다. 실제 이 책을 보고 이 책에서 대조와 색의 법칙을 영감받은 화가들 중에서는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알고 있는 로버트 들로네와 소니아 들로네도 있고요. 쿠프카,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체코의 추상화가입니다. 이런 오르피스트들도 많고요. 조르주 세라나 폴 시럈 같은 전묘화 화가들도 있습니다. 다양한 색의 방에 들어가기 전에 색채학자나 철학자들이 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한번 개괄적으로 짚고 넘어갑니다. 오늘은 빨간 책들을 읽었거든요. 근데 양이 상당히 많고 제가 전혀 몰랐던 빨강에 대한 이야기까지 있는 거예요. 웬만하면 내가 빨강에 관련된 색에 대한 역사나 이야기를 많이 읽었다고 생각했는데 또 새로운 것들이 있어서 참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읽다가 이 책을 쓴 사람이 누굴까? 미술을 전공했나? 색채학자인가 하고 뒤를 봤어요. 앞부분에 저자가 없고 뒤에 있습니다, 이 책은. 근데 저자 소개가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더욱 매력에 빠졌죠. 지은이 폴 심슨, 저명한 축구 월간지 포포2를 창간했으며 영국 디자인위원회의 잡지를 편집하기도 했다. 컬트 영화, 엘비스 프레슬리, 톨킨 등에 대해 글을 써왔다. 현재 챔피언스에서 편집자로 일하고 있다. 노란 수트를 입고 출근한 날 상사에게 사무실에서는 그런 옷을 입으면 안 돼 라는 말을 듣고 색과 문화의 관계에 호기심이 일어 이 책을 쓰기 시작했다. 너무 재밌죠? 저도 이렇게 쿨하게 미술과 전혀 상관없는 자기소개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싶은데 저는 지금까지 늘 미술교육과 미술사를 공부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미술 강의를 하며 아트 컬렉팅을 하며 무슨 회사를 운영하고 전부 다 미술 쓴 책도 다 미술. 그래서 이 지은이 소개를 보고 와 쿨하다. 언젠간 나도 뭔가 전혀 상관없는 일을 취미로 하면서 전혀 상관없는 분야의 책을 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죠. 이번 달에는 제가 이렇게 총 3권의 책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렸어요. 근데 이 책들은 신간이 아닌 책도 있습니다. 비교적 컬러의 방은 신간이고요. 이 예술가가 되는 법, 제리 샬트의 책은 신간이 아닙니다. 이미 나온 지가 좀 됐고요. 그 다음에
나의 사적인 예술가들 역시 신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뭐 신간도 좋고 신간이 아닌 책 중에 제가 자주 읽는 책들도 좋고, 여러분들에게 이번 달에 혹시 미술책 읽고 싶은 분들은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을까? 좀 종류별로, 두께별로, 방식별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혹시 미술책 읽고 싶은데 고민이다 이럴 땐 제가 큐레이션 해드린 이 책 중에 한 권을 골라서 미술책 독서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